할아버지, 제발요. 제 동생이 숨을 안 쉬어요. 영하 15도 눈보라 속 5살 쌍둥이 언니의 절규가 고급 승용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수천억 대 자산가 태성그룹 박태성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아이의 차가운 몸을 안아 올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둥이의 눈물 어린 감사에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만남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반. 서울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 기숙사에 불이 켜졌습니다. 부엌에서 박미숙 씨가 냄비 뚜껑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애들 깰까봐 발소리조차 최대한 죽이며 도시락을 쌌죠. 옆방에서는 5살 쌍둥이 딸 초은이와 초별이가 나란히 누워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부치는 냄새가 좁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지글지글 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미숙 씨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초은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초별이는 소시지를 좋아하죠. 똑같이 생긴 쌍둥이지만 입맛만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남편 김정호 씨가 작업복을 입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44살 말수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10년 넘게 이 휴게소 조리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배송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요? 그럼 서두르는 게 좋겠네. 정우 씨가 세수를 하러 가는 동안 미숙 씨는 도시락 2개를 예쁘게 쌌습니다.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건 초은이 거, 하늘색 보자기에 쌓인 건 초별이 거였어요. 색깔로 구분해야 아이들이 안 헷갈리거든요. 부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쌍둥이 방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나란히 덮고 자는 아이들. 초은이는 언제나처럼 동생을 껴안고 자고 있었고 초별이는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초은이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고 초별이 이불을 살짝 더 덮어줬습니다. 미숙 씨가 두 아이 볼에 살며시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 잘 자고 있어. 아이들은 꿈속에서 스르르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4시. 부부는 휴게소 조리실로 출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차갑게 빛났죠. 정우 씨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미숙 씨는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일까요? 날씨 추우니까 뜨끈한 게 좋겠어요. 부부는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고 김치찌개 냄새가 조리실 안을 가득 채웠죠. 여보, 우리 초은이 초별이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미숙 씨가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그렇게 컸네. 학용품이랑 책가방 사줘야 할 텐데 이번 달 좀 아껴야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면 되죠. 정우 씨가 아내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가득했죠. 그때 뒷문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이 후진하며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미숙 씨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트럭 소리. 오늘따라 유난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브레이크 거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트럭이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미숙 씨 가슴이 철렁했죠. 여보, 저거 브레이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우 씨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성물류라고 적힌 대형 트럭이 뒷문 쪽에 서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던 바로 그 트럭이었습니다. 나도 그거 봤어요. 어제도 후진할 때 뒤로 밀리던데. 트럭 뒤편에서 식자재 상자를 내리던 물류 직원에게 정호 씨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트럭 브레이크 점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요즘 후진할 때 소리가 이상해서요. 아, 그거요? 다음 주에 정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바빠서 손댈 수가 없어요. 물류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상자를 옮겼습니다. 정우 씨는 찜찜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 싶었어요. 오전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요. 미숙 씨가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담아내왔습니다. 정우 씨는 밥을 퍼서 손님 앞에 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 그 말에 미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비록 새벽부터 일어나 힘들게 일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거든요. 배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 국을 따라주고 반찬을 담아주고 설거지를 하고 손이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아침 배식이 끝나고 잠깐 한숨 돌릴 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쉬러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 서 있는 태성물류 트럭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사가 막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트럭이 비정상적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운전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몇 초가 걸렸죠. 정우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요. 휴게소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응. 뭔데요, 김 씨? 저 태성물류 트럭이요. 브레이크가 확실히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김 씨. 그런 건 물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괜히 트집 잡았다가 납품 끊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지만 사장님, 진짜 위험해 보이던데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사장은 손을 내저으며 정호 씨를 내보냈습니다. 정호 씨는 한숨을 쉬며 조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뭐래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도 찝찝하네. 뭐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태성물류 본사. 부사장실에서 박도식이 전화기를 든 채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정비는 다음 주라니까요. 오늘 납품 밀리면 계약 날아간다고. 무조건 정시 출발이에요.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납품 지연 발생 시 계약 해지 위험이라고요. 전화를 끊은 박도식은 펜을 책상에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비.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어서. 몇 년째 멀쩡히 잘 다녔잖아. 그날 저녁 7시. 미숙 씨가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쌍둥이들이 마침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았죠. 왠지 모를 불안감에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세게 안았습니다. 우리 초은이 초별이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언니랑 소꿉놀이 했어. 초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 착하네. 엄마 도시락 싸왔어. 같이 먹을까?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계란말이다. 소시지.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초은이는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고 초별이는 소시지를 하나하나 집어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엄마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하니까 먼저 자고 있어야 해요. 응, 엄마. 초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두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돌아봤죠. 자는 척하면서도 킥킥 웃는 아이들 얼굴이 형광등 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죠.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트럭이 그대로 조리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운전사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핸들을 돌리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미숙 씨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조리대가 뒤집히고 냄비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죠. 불꽃이 튀고 국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1시간 뒤, 병원 응급실 복도에 트럭 운전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잡혔어요. 정말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시계를 봤죠. 오전 5시 47분. 사망 확인합니다. 2명 모두요. 그날 오후, 태성물류 본사 안전팀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올리지 마세요. 운전자 과실로 정리하고요. 유족 확인해 보니까 애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담당자는 서류 몇 장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이상 보고 마이너스 즉시 정비 필요. 그렇게 사고는 묻혔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기숙사에는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5살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소 기숙사 문 앞에서 초은이와 초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언제 와? 초별이가 물었습니다. 초은이는 대답 대신 동생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복도 형광등이 하나둘 켜졌죠. 이웃방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애들아, 너희 부모님은? 일하러 가셨어요. 초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아니에요. 엄마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태성물류 본사. 부사장실 문이 열리며 박도식이 안전팀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돼? 그게 사망자가 2명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박도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유족은? 확인해보니까 5살짜리 애들 둘뿐입니다. 친척도 없고요. 그럼 간단하잖아. 운전자 과실로 정리해. 보고서는 올리지 말고. 하지만 부사장님, 브레이크 이상 보고가 이미.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납품 계약 날아가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몰라. 안전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식은 직접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소 조리실은 여전히 사고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무너진 벽 사이로 트럭 앞부분이 보였습니다. 박도식은 휴게소 사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 일 참 안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조금 드릴 테니까 언론에는 조용히 해주시죠. 아, 네. 물론이죠. 사장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사고 조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급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휴게소 사고 건 어떻게 됐나? 지금 조사 중입니다. 브레이크 이상 정황이 있어서. 됐네. 운전자 과실로 정리하게. 위에서 그렇게 하래.
하지만 정비 기록을 보면 자네 승진하고 싶나? 아니면 시골 파출소 가고 싶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한편 태성물류 정비소. 정비기사 이만수 씨는 자기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브레이크 이상을 보고했었는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보고서를 올렸었어요. 브레이크 개통 점검 필요, 즉시 정비 요청이라고 적어서요. 하지만 부사장실에서 내려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 정비 일정에 포함. 당분간 운행 계속. 이만수 씨는 트럭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사고 순간이 다 찍혀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는 장면이요. 작은 메모리 칩을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그날 저녁, 태성물류 본사 회의실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 목표 달성.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그날 새벽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 김정호 씨와 박미숙 씨는 장례식장도 없이 화장 처리됐습니다. 무연고 계약직 근로자라는 명목으로요. 친척도 없고 회사 측에서 비용을 대지 않으니 간소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골함 2개가 공동묘지 납골당에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참, 안 됐네요. 애들이 둘이나 남았는데. 그날 밤, 보호소로 가는 차 안에서 초은이와 초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김초은, 김초별이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초은이가 작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쓰던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보호소 건물로 들어갈 때 초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초은이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울지 마, 별아. 엄마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초은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호소 2층 작은 방.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문이 닫혔습니다. 초은이는 가방에서 엄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냄새. 처음으로 입을 연 말이었습니다. 초별이가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언니,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별이 되어서 우릴 보러 온대. 별? 응. 밤하늘에 있는 별. 우리 이름처럼. 두 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쳐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날 밤 쌍둥이는 손수건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참 안 됐어요.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회사 측 이야기로는 운전자 과실이래요. 회사 책임은 아니라고. 그래도 저렇게 어린애들이. 앞으로 어쩌려고.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글쎄요. 아직 5살인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사고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보고서는 사라졌고 진실은 감춰졌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불운한 사고로만 기록됐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사고로 부모를 잃은 5살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보호소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는 여전히 방 구석에 나란히 앉아만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고 떠들어도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식당에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초은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반찬을 하나씩 집어 초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별아, 먼저 먹어. 초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는? 난 괜찮아. 너 다 먹고 나서 먹을게. 담당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초은아, 너도 먹어야지. 배고프지 않니? 초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오전 10시. 놀이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색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내왔습니다. 자, 애들아. 오늘은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할 거야.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그려봐. 다른 아이들은 신나서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초은이와 초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이 두 아이 앞에 종이를 놓았습니다. 초은아, 별아. 같이 그려볼까? 초은이가 크레파스를 하나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지 않고 그냥 쥐고만 있었죠. 초별이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구겨버렸습니다. 언니, 집에 가고 싶어. 초별이가 울먹였습니다. 초은이가 동생 손목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우린 둘이 같이 있어야 해. 약속했잖아. 김 선생님이 두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들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거의 말도 안 하고.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긴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일단 경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읍시다. 그날 저녁, 초별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기침도 계속 나왔습니다. 초은이가 화장실로 달려가 물수건을 적셔왔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후후 입김을 불어 식혔어요. 엄마가 해주던 방법이었습니다. 별아, 이거 이마에 올려. 시원할 거야. 초은이가 동생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손등으로 열을 재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생 열나요. 처음으로 초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별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독감이었어요.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초별이. 초은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초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곧 와. 엄마 올 거야. 간호사가 체온계를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초은이가 간호사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전화번호 불러드릴까요? 간호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올 텐데. 엄마가 약 먹여줘야 별이 나아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초별이가 퇴원했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온 첫날 밤, 두 아이는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초은이가 초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별아, 혼자 자면 무서워? 응, 괜찮아. 언니가 계속 안고 있을게. 그날부터 쌍둥이는 손을 꼭 잡고 자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식당 갈 때도, 놀이터 갈 때도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간식 시간. 다른 아이 하나가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 부모 없지? 고하지. 초은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그저 초별이 손을 더 세게 잡았을 뿐입니다. 초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저 애가. 신경 쓰지 마. 우린 부모님 있어. 별 되어서 우리 보고 계셔. 초은이가 동생을 안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김 선생님이 초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은아, 선생님 말 좀 들어볼래? 너 동생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표현해야 해. 슬프면 울어도 되고 화나면 화내도 돼. 초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별이만 괜찮으면 돼요. 하지만 제가 언니니까 제가 동생 지켜야 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보호소에 봉사자들이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젊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서 달려갔지만 초은이와 초별이는 창가 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자가 쌍둥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초은이가 초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남자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고로 잃어서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남자는 한참을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나갔어요. 봉사자들이 떠나고 보호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소 2주차. 김초은, 김초별 자매. 자매 간 분리 불안 심각. 다른 아이들과 접촉 거의 없음. 심리 상담 필요. 밤 10시. 아이들 방 불이 꺼졌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는 여전히 손을 잡고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초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저기 별 중에 엄마 있어? 응. 제일 밝은 별이 엄마야. 아빠는? 그 옆에 있는 별. 우리 언제 엄마 아빠 만나? 초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을 더 꼭 안았을 뿐이에요. 별아, 우리 둘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우릴 지켜보고 계시니까. 응. 초별이가 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초은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깨울까 봐요. 복도를 지나가던 김 선생님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5살 아이가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요. 세상에 둘만 남은 쌍둥이. 서로만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는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그림을 그리는 정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둘이 함께였죠.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보호소 현관에 말끔한 차림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중산층 부부였어요. 남자는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셨던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간 세 사람. 문이 닫혔지만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가 몇 살쯤 됐으면 좋겠어요? 5살에서 6살 정도요. 너무 어리면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혹시 자매 입양도 고려하세요? 부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 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 앉아있던 초은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더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만.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몇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부부가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쌍둥이네요. 네, 김초은, 김초별이라고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착한 아이들인데. 여자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니는 좀 예민한 편이고 동생이 더 순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동생 초별이가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된 편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생을 한번 봐도 될까요? 초은이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놀이방에서 초별이가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별아. 이리 와볼래? 초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여자가 초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순하기도 하고. 남자도 초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웃기도 하네요. 문 밖에서 지켜보던 초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이미 돌아갔지만 초은이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어요. 초별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언니, 아까 그 아저씨 아줌마 누구야? 몰라. 나 안아줬는데. 밥 먹어. 초은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은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온대요. 초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그럼 초은이는요? 글쎄요. 따로 입양 가족 찾아봐야죠. 둘이 떨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초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다음 날, 다른 아이 한 명이 입양을 갔습니다. 아이가 새 부모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초은이가 멀리서 봤어요.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고 다시 닫혔습니다. 초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갈까? 초은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린 둘이 같이 있어야 해. 왜? 떨어지면 다시는 못 봐. 초별이 눈이 커졌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지킬게. 그날부터 초은이는 하루 종일 현관문만 쳐다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외출했다 들어오는 걸 봤어요. 문고리를 돌려서 나가고 다시 돌려서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문이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도 봤어요. 산책 시간에도 뒷문을 계속 봤습니다. 어떻게 열리는지,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요. 김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초은아, 왜 자꾸 문만 봐? 아니에요. 초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흘 뒤,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별이와 더 오래 놀아줬어요. 간식도 사주고 인형도 선물했습니다. 복도에서 초은이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나쁜 애라서 버려지는 거야?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실에서 부부와 원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별이 잘 키우겠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초은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날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날 밤, 초은이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을 조용히 열어 초별이 옷 몇 벌을 꺼냈어요. 인형도 챙겼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으며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다음 날 밤, 초은이가 결심했습니다. 초별이를 살짝 흔들어 깨웠습니다. 별아, 일어나. 응, 언니. 조용히 해. 우리 나가야 해. 어디? 엄마한테. 초별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한테 갈 수 있어? 응. 근데 몰래 가야 해. 조용히 해야 돼. 초은이가 동생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신발도 신기고 가방도 메워줬어요.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손 잡아줄게.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초은이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초은이가 멈춰 섰어요. 숙직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나올까봐 두 아이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초은이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봤던 대로 문고리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 보호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쌍둥이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를 찾아서요. 버스 정류장 벤치 아래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었어요. 보호소를 나온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초은이는 가방에서 꺼낸 담요로 동생을 감쌌어요. 하지만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초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어요. 초은이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기 체온이라도 나눠주려고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벤치를 비췄다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벤치 아래 숨어있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역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에서 바람이 나왔습니다. 초은이는 계단 밑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히터 바람이 닿는 곳이었어요.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앉았습니다. 초별이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초은이는 잠들지 않고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올까봐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청소 아저씨가 지나갔습니다. 잠깐 아이들을 봤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초은이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초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초은이가 초별이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컵라면 코너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새가 났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가 먹고 있었습니다. 초은이는 선반 위 컵라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때 점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초은이 손이 멈췄습니다. 점장은 한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떨리는 손. 점장이 컵라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초은이와 초별이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두 아이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워서 혀가 될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점장은 계산대로 돌아가 아이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초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기침하더니 점점 심해졌어요. 초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생 등을 토닥였습니다. 초별이가 고개를 숙이고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코를 닦았어요. 손에 빨간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코피였습니다. 초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뒤져 휴지를 꺼냈어요. 동생 코에 휴지를 대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빨간 피가 휴지를 적셨습니다. 근처 지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초별이 얼굴을 씻겼습니다. 코피가 멎었지만 초별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초은이는 동생을 변기 위에 앉혔습니다. 초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초은이가 동생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내내 두 아이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초별이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별이가 쓰러졌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주저앉더니 일어나지 못했어요. 초은이가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별이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초은이가 동생을 안으려 했습니다. 양팔로 초별이를 감싸 안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5살 아이가 같은 나이 동생을 들 수는 없었어요. 초은이가 초별이 겨드랑이를 잡았습니다. 뒤로 질질 끌기 시작했어요. 1걸음, 2걸음.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어요. 초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초은이가 다시 초별이를 끌었습니다. 몇 걸음 더 갔습니다. 다시 멈췄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동생아, 조금만 참아. 초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끌었습니다. 세 걸음 가서 또 멈췄어요.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초은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옷 위로, 얼굴 위로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어요. 초은이가 다시 초별이를 끌려 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동생, 미안해. 언니가 힘이 없어서. 초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이 두 아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초은이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목이 쉬어 작게 나온 소리였지만 눈 내리는 밤 고요한 공기를 타고 남자에게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내리는 길거리에 맨발로 주저앉아 있는 5살 아이가 보였어요. 하얀 눈이 아이 머리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아이. 초은이가 다시 외쳤습니다. 제 동생. 숨 안 쉬어요.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곧바로 달려왔어요. 얘야. 남자가 초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별이 목에 손을 댔어요. 아직 살아있어. 남자가 초별이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뒤에서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어요. 아버지. 병원. 지금 당장 병원으로. 남자는 초별이를 안은 채 차로 향했습니다. 초은이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하지만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초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거리를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초은이는 차 안에서 초별이를 안고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는 초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다 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젊은 남자,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성이 초별이를 안은 채 차에서 내렸어요. 박지훈은 뒷좌석에서 쓰러진 초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박태성의 목소리가 응급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급히 침대 2개를 가져왔습니다. 박태성이 초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박지훈도 초은이를 옆 침대에 눕혔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청진기를 초별이 가슴에 댔어요. 맥박 미약합니다.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 있고요. 링거 준비하고 보온 담요 가져와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태성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침대 위에 누운 초별이를 보는 순간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박태성은 6살 손녀 서연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딸기 아이스크림이래요.
서연이가 건너편 가게를 가리키며 방긋 웃었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서연이 얼굴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2개 사줄게. 박태성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물웅덩이를 폴짝폴짝 뛰어넘으며 신나게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한 대가 통제를 잃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박태성이 재빨리 서연이를 당기려 했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빗길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작은 손이 박태성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이 작은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노란 우비가 빗속에서 빙글 돌았어요. 서연아! 서연아! 박태성이 달려갔습니다. 비 내리는 도로 한가운데 서연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빨간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할아버지 여기 있어. 박태성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바로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이를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박태성은 유리문 밖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박태성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 서연이 작은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었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박태성이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손을 놓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태성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서연이 작은 손. 할아버지. 외치는 서연이 목소리. 하지만 박태성은 잡을 수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박태성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하지만 박태성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보호소를 찾아다녔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서연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기억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회장님. 간호사 목소리에 박태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2년 전 서연이가 아니라 초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맥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때 오셔서 다행입니다. 박태성 가슴에서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살렸구나.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옆 침대에서 초은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다가갔습니다. 초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우리 동생, 괜찮아요? 2년 전 박태성이 의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괜찮습니까? 박태성이 초은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초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박태성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를 잃고 자기도 했던 말이었어요. 서연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지훈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박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한 달 전 보호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창가 구석에 쌍둥이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카메라도 보지 않던 아이들이요. 박태성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때 그 아이들이었구나. 한 달 전 봉사활동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쌍둥이만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박태성이 다가가 말을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동생을 더 꼭 안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고로 잃어서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박태성은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았거든요.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체온증이었는데 제때 오셔서 살릴 수 있었어요. 초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동생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 깨면 볼 수 있어. 초은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박태성이 초은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시간 뒤 초별이가 깨어났습니다. 초은이가 동생 침대로 달려갔어요. 침대 옆에 앉아 초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태성이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쌍둥이. 2년 전 자기가 놓쳐버린 손. 박태성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는 박태성의 저택 안별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초별이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매일 찾아와 검진을 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만 더 푹 쉬면 괜찮을 거예요. 초은이는 동생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사 아주머니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초은아, 너도 먹어야지. 하지만 초은이는 초별이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동생이 다 먹고 나서야 자기 것을 먹었어요. 박태성은 하루에 2~3번 별채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그저 창문 너머로 지켜보거나 잠깐 들어와 괜찮은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태성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이들 신원 확인을 위해 병원 행정팀에 요청했던 서류였어요. 보호소에서 넘어온 문서였습니다. 쌍둥이 이름은 김초은, 김초별. 5살이었고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박태성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모 정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김정호 씨는 43살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 박미숙 씨는 41살 역시 조리원이었어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박태성이 그 아랫줄을 읽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태성물류 소속이었습니다. 박태성 손이 멈췄습니다. 태성물류.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분명히 태성물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 회사였습니다. 박태성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회사 트럭이었다고.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이 사고 기록 전부 찾아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박태성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올해 2월 15일 새벽 5시
서울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성물류 소속 대형 트럭이 조리실을 덮쳤고 김정호 씨와 박미숙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박태성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성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다른 서류가 끼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요청서였어요. 2월 10일에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해당 트럭의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있으니 즉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박태성이 그 아래를 봤습니다. 결제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도식 태성물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정비는 다음 주로 미루고 납품 일정을 우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태성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고 처리 방침이 적혀 있었어요. 유족이 없음을 확인했고 언론 보도는 최소화하며 운전자 과실로 종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태성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종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박도식 부사장께서 처리하신 건으로 보입니다. 박태성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브레이크 이상을 알고 있었으면서 차를 내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치고 도망간 운전자를 찾아냈을 때였습니다. 박태성은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법정에 섰어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연이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박태성은 거절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박태성은 법정 밖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서연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박태성이 외쳤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박태성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종결. 유족 없음. 차갑고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박태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정의를 외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똑같은 짓을 했구나. 비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성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채가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 부모님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었을 텐데. 박태성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우리가 다른 가족에게 준 거야.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도식 당장 불러. 지금은 출장 중이십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오라고 해. 비서가 나갔습니다. 박태성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김정호, 박미숙이라는 이름을 계속 봤습니다. 손녀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고통. 지금 초은이와 초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태성은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초은이와 초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두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너희 부모님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혼자 남게 만든 게 우리 회사였구나. 초은이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박태성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다, 자거라. 괜찮은지 보러 왔어. 초은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태성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박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성은 별채를 찾았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박태성이 초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초은아. 네. 혹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 기억나니? 초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자라고. 그러셨어요. 박태성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은이가 놀라 박태성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박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초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링거도 떼고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박태성은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초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직접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초별이가 꽃을 보며 좋아했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듣다가 잠들곤 했죠. 박지훈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을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박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은이와 초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들어가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초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태성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초은아, 별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초은이가 크레파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박태성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 일 말이야. 초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태성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실수가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그 때문에 다치신 거야. 초은이가 박태성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슬퍼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한 건 너희가 크면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것만 알아줘. 정말 미안해. 초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를 바라봤어요. 박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초은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초별이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초은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거기 있고 싶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보호소에서 어른들이 우리 한 명만 데려간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초별이도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 그럴까봐 무서워요. 박태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은이가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이 갈게요. 박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초은아, 잠깐만 기다려봐. 하지만 초은이는 옷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초별이 옷도 챙겼어요. 박태성이 초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초은아, 할아버지 말 좀 들어줄래? 초은이가 손을 멈췄습니다. 박태성이 초은이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희 둘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초은이가 박태성을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절대로. 박태성이 초별이도 바라봤습니다. 별아, 너도 들어봐.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 아빠 계신 곳에 자주 데려다 줄게. 초별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같이 가줄게. 꽃도 심고 이야기도 하고. 초은이가 가방에서 손을 뗐습니다.
진짜 안 헤어져요? 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할아버지가 너희 둘 다 지켜줄게.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초은이가 초별이를 봤습니다. 동생도 언니를 봤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초은이가 박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도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래. 할아버지가 꼭 데려다 줄게. 초은이가 가방을 도로 장롱에 넣었습니다. 박태성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초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고마워요. 그날 밤, 박태성은 서재에서 박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박태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박도식을 처벌해야 해. 그리고 박태성이 아들을 봤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묘소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박태성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정호, 박미숙 씨의 묘소를 찾으라고요.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했어요. 박태성이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아, 같이 가자. 어디 가시게요? 너희 엄마 아빠 만나러. 박지훈이 별채로 달려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1시간 뒤, 차가 공동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묘비 2개가 보였습니다. 김정호, 박미숙. 간단한 이름만 새겨진 소박한 비석이었어요. 초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 초별이도 묘비를 봤습니다. 두 아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태성은 뒤에서 지켜봤어요. 초은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별이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초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성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정우님, 박미숙님. 목이 메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2분 딸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은이가 박태성 손을 잡았습니다.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초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박태성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사람은 묘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태성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박도식 귀국 일정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 회장실로 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정원에서 초은이와 초별이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별이가 낙엽을 주워 던지면 초은이가 받으며 웃었어요. 박태성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박도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출장 일정 다 취소하고 왔습니다.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박태성이 파일 하나를 탁 던졌습니다. 책상 위로 서류가 쏟아졌어요. 2월 15일 휴게소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박도식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브레이크 이상 보고가 있었지. 그런데 정비를 미뤘어. 박태성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박도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당시 납품 일정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었네. 2명이나.
박태성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펜꽂이가 흔들렸어요. 그것도 어린 자식 둘 남겨두고. 박도식이 일어섰습니다. 이미 처리된 일 아닙니까? 왜 지금? 은폐한 거지. 운전자 과실로 덮어버렸잖아. 박태성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도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박태성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임 통지서야. 당장 나가게. 박도식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했네.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할 거야. 서류가 박도식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형님, 제가 평생 회사 위해 나가. 박도식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박태성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태성은 태성물류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비기사 이만수 씨가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 기름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태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월 15일 사고 트럭 기억하십니까? 이만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브레이크 점검 요청하셨죠? 네. 분명히 보고 올렸습니다. 이만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이. 박태성이 이만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증거 있습니까? 이만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사물함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깊숙한 곳을 더듬었어요. 작은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박태성이 메모리 칩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였어요. 정비기사 이만수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제출됐어요. 영상에는 트럭이 후진하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박태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태성이 방청석을 봤습니다. 맨 뒷자리에 박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초은이와 초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성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어린 딸들을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태성이 박도식을 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도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2년 전 손녀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진실을 밝히라고 소리쳤습니다. 박태성이 방청석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가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쁜 건 진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조용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은 건 사고가 아닙니다. 회사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서야 합니다. 박태성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2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박도식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었어요. 박태성은 법원 밖에서 기자들을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동생분을 직접 고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박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성은 별채를 찾았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박태성이 두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초은아, 별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일, 이제 다 끝났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았어. 초은이가 박태성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박태성이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별채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했어요.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태성이 아침 일찍 별채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새 책가방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하늘색이었습니다. 초은아, 별아. 일어날 시간이야. 두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어요. 박태성이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건으로 초은이 얼굴을 닦아줬어요. 초별이는 스스로 이를 닦았습니다. 많이 컸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박태성이 초은이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조심조심 엉킨 머리를 풀어줬어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초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지훈이 들어와 초별이 머리를 묶어줬습니다. 리본을 예쁘게 달아줬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태성이 직접 만든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건 초은이 것, 하늘색은 초별이 것이었습니다. 계란말이와 소시지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3년 동안 박태성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싸주실 거예요? 초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싸줄게.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우르르 들어갔어요. 박태성은 초은이와 초별이 양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돼요. 초은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초은이, 초별이지? 어서 와. 반갑다. 두 아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박태성을 봤어요. 박태성이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태성은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태성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는 두 아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볼 때였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박태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사는 맛 나시죠? 네.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전부예요. 박태성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발표회가 열렸어요. 박태성이 강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지훈도 옆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 발표했습니다. 초은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김초은입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초은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5살 때 별이 되었어요. 뒷자리에서 박태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에 저랑 동생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초은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보호소에서 살았어요. 어른들이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해서 무서웠어요. 강당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초은이가 뒷자리를 봤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박태성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세요.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숙제도 봐주세요. 초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세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우릴 지켜주시고요. 초은이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랑 삼촌이 우리 가족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은이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태성에게 달려왔어요. 박태성이 초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초별이도 달려와 안겼어요. 잘했어, 우리 초은이 별이. 박태성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초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러 가자.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박태성 한 손에는 꽃이, 한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비 2개가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이끼가 조금 끼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박태성이 매주 찾아와 닦아줬거든요. 초은이와 초별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박태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두 분, 오늘 초은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정말 잘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별이도 많이 컸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딸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박태성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은이와 초별이가 묘비 앞에 꽃을 한 송이씩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소시지가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만들었어요.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초은이가 일어나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박태성이 두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언덕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났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박태성이 뒤돌아봤습니다. 2개의 묘비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셔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초은이와 초별이가 손을 잡고 창밖을 봤어요. 할아버지. 초은이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박태성이 백미러로 초은이를 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초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박태성, 박지훈, 초은이, 초별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초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초별이가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보였습니다. 김정우와 박미숙. 그들은 하늘에서 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기로 한 사람들이 함께였어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